한때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쓰리샷이었습니다. K본부, M본부, 뉴스데스크를 나온 전 아나운서들이 이제서야 뭉쳤습니다. 왜냐고요? 풀이가 되고 나니 배는 게 없는 거죠. 뉴스에선 전혀 다루지 않는, 아니 다룰 일이 없는 현직 아나운서들은 격떨어져서 말하지 않는 뉴스.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특종만 터뜨립니다. 입으로 터는 놈 전현무, 머리 쓰는 놈 오상진, 몸으로 캐는 놈 한석준, 풀이한 남자들의 풀이한 특급 뉴스 전무 후무 한 특종 랭킹 풀이한 19.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저녁 8시 20분 OTBN에서 본방송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쩌다 어른이 되어 있는 당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당신. 어른 걱정 해결 테라피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드립니다. 인문학 종결자 최진기 선생님의 특강과 역사의 대가 설민서 선생님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저녁 8시 20분 OTBN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의 그 생태학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천천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기를 퇴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모기의 어떤 생태학적 특성? 네. 네. 네, 모기 박멸을 위해서 우리 한번 그러면 모기의 생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일반적인 모기는 주로 낮에 활동을 안 하죠. 보통 이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곤충인데 물론 이제 산모기 같은 경우는 낮에도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먹이는 원래는 이제 과즙이라든가 꽃의 꿀, 뭐 나무 수액 같은 걸 빨아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14도에서 41도 정도의 온도에서 활동이 활발하다고 그래요. 14도에서 41도 사이니까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모기가 1년 내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 예, 뭐 사계절이 딱히 없으니까 거기는. 아까 그 시베리아나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캐나다 쪽, 러시아 시베리아 쪽 이쪽도 온도가 낮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또 온도가 올라 14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겨울이 있는 지방, 뭐 온대 지역이나 한대 지방에서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알의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만 한 여름에 활동을 딱 하고 알 낳고 알 낳고 다 죽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겨울에도 모기들이 따뜻하면 그래서 부화해서 나오는 건가? 그렇죠. 그렇네. 예. 도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모기가 발견이 되잖아요. 맞아요. 가끔 날 따뜻해지면. 조금 따뜻해지면은 애들이 한 마리씩 나와.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또 난방이 잘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충분히 살 수 있죠. 걔들도. 11월 달, 12월 달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아예 정말 혹한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데 요즘은 막 계속적으로 이제 따뜻하게 난방을 하니까 진짜 여름에 있었던 모기가 10월, 11월에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아까 전에 모기 활동하는 게 14도에서 45도? 41도 정도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여름에는 또 모기가 없구나. 너무 뜨거울 때는 모기가 없어요. 기억나? 왜? 그래요? 아니? 정말 어디 사하라 사막 사십니까? 아니야. 정말 한국에 어떻게 41도가 넘을 때가 있어.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아주 그 도심에서는 정도, 2, 3일 정도, 3, 4일. 나와 이 도심에 자식아. 없어. 막 열섬 형상 나오고 막 그러면 어디 있어? 그늘에 숨어 있겠지. 어딘가 걔도 쉬고 있겠죠. 있구나. 싹 다 죽었다가 다시 갑자기 태어나겠어요? 물론 모기는 보통- 자연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만. 잘 발생하지. 그렇지.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에어컨 쐬고 있을 거예요. 맞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모기의 일생 같은 경우는 알 형태에서 이제 장구벌레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장구벌레. 네. 이 장구벌레가 이제 모기의 유충들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이 장구벌레로 살다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짠 하고 날개를 펴서 나오는 이 4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이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채집된 모기 같은 경우에 8대2로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컷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아. 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컷은 반면에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도 삽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기 때문에 막상 보면 대부분의 모기가 암컷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놈이 바로 너의 피를 노릴 것이다.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기의 일생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수십억 마리의 모기 성충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억 마리가. 네. 모기의 끈질긴 생명력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이 알이에요, 알. 네. 알이 거의 뭐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가뭄이나 혹한 상태를 견디다가 잠깐 비가 내릴 때 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하려면 물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버려진 그 폐타이어에 물이 좀 고여 있거나 꽃병 같은 데 물이 좀 고여 있어도 비가 좀 내려서 거기에 알이 물만 조금만 만나면 거기서 부화가 할 수가 있어요. 야, 장난 아니네. 예. 그리고 뭐 사막이라든가 뭐 이런 툰드라 지역에서도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기 알 같은 경우는 항상 물 위에 있고요. 이 모기 알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눈에 보일 정도로 크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책 이름이 모기예요. 그렇겠지 뭐. 네. 모기겠지 뭐. 책이 검색을 뭘로 한지 알 것 같아. 말 준비할 땐 말, 모기할 땐 모기. 책 부제가 이제 인류 최대의 적 모기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저도 처음 봤는데 좀 누가 졌습니까? 징그럽습니다. 이 작가가 앤드류 스필먼이라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굉장한 권위자라고 하네요. 질병 열대 질병 연구원. 아, 열대 질병. 예. 난 또 하버드에서 모기만 또 연구하시는 분인가 했지. 열대 질병이니까 포함돼 있구나. 예, 그래서 수백 개의 알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고 싶어요. 깜짝 놀랄걸?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이 책이 너덜너덜해요. 깡쌤이 본인 학교에서 대여하신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 더 신기한데? 눈에는 거의 안 보이겠네요, 사실. 예. 근데 그 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알이 아니네. 동그라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그러지? 바나나 송이들을 좀 이렇게 다닥다닥 아니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벌집 떠놓은 것 같아요. 징그러워라. 그게 물에 둥둥 떠다닌다고? 그렇죠. 저 정도면은 육안에 안 보인 거지. 이거 현미경 확대한 거죠. 그래서 수백 개의 알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가 약 이틀 뒤에 이 알에서 하얀색 유충들이 바글바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이 바로 장구벌레죠. 이 장구벌레는 이제 그 특징이 물구나무를 씁니다. 왜냐하면 꼬리로 꼬리에 호흡기가 붙어 있어서 산소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충들이 항상 물 표면에 꼬리를 살짝 내놓고 그다음에 주둥이를 물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입 근처에 털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털로 미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러운 물, 유기물이 좀 이렇게 풍부한 더러운 물에서 오히려 장구벌레가 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녹조 라떼 이런 거 마시면서. 그렇죠. 부영양화가 최고죠, 최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맑게 흐르는 어떤 시냇물 이런 데보다는 고인 물에서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번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잘 번식을 합니다. 그 자연 상태 같은 경우는 뭐 미꾸라지라든가 물매미 이런 이제 다른 천적들한테 유충들이 많이 잡아먹히긴 하는데 그래서 절반 이상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자연 상태가 아닌 뭐 타이어 속이라든가 폐타이어 속에 고인 물, 하수구 근처에 고여 있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모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훨씬 안전하죠. 잡아먹을 애들이 없으니까. 자연 천적도 없고 도심에서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유충이 태어난 지 약 열흘 뒤가 되면은 이제 유충이 번데기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번데기도 재밌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요. 번데기에? 번데기에 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 그림자가 확확 왔다 갔다 거리면 얘네들이 물속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면 다시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신기한데? 그렇게 해서 약 이틀 동안 번데기로 있다가 드디어 모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30분 정도 날개를 말리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태어나서 약 30분 정도 이제 쉬면서 외피가 굳기를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날 수가 있는데 이 속도가 약 시속 4km에서 5km 정도. 날갯짓을 약 초당 300에서 한 500번 정도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성체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막 태어난 모기가 어떻게 하면은 채사장이나 녹시지 같은 인간의 피를 빨게 되는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혈은 항상 교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수컷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암컷의 날개 소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그러니까 암컷의 어떤 자기랑 같은 파트너의 날개 소리를 갖다가 들으면 하고 날아갈 수 있게. 이 아름다운 소리는 뭐지?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저 소리인가?
예, 그래서 성충이 된 지 약 이틀이 지나면 이제 모기들, 암컷이나 소름 수컷 돋았어. 모두 돋지마. 교미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수백 마리의 수컷들이 막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그래요. 그게 거의 매년 같은 장소에서 떼지어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첨탑이라든가 뭐 무슨 지붕 같은 데서 막 붕붕붕붕붕 날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년 애들이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교 클럽 같은 게 있는 거죠. 홍대, 뭐 건대 홍대, 쪽에 예. 이건 거의 벌이랑 똑같네요. 그렇구만. 그래서 여왕벌을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비트 소리가 나면서 그렇지.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아 제발. 그때 그 소리가 바로 너니? 왜 진짜 징그러워 듣다 최 보면 사장님 진짜 징그러워요. 뭘 소름 돋아. 정도에서. 역시 속은 못 속인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컷들이 거기 떼지어 모여 있으면 암컷들도 이제 그 근처로 날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럼 그 암컷의 날갯짓을 듣고 그녀가 왔구나. 그렇구만. 예, 저 하면 현란한 비트. 그렇죠. 그렇군. 거기 날아가서 이제 교미가 시작됩니다. 교미는 보통 이제 땅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메트론이라는 페로몬을 암컷의 몸속에 주입해가지고 더 이상 암컷이 다른 수컷과 교미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뭐 암컷은 일반적으로 한 번만 교미하는 게 대부분인데 뭐 최대 3번까지도 교미를 할 수는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분 정도의 교미가 끝나면 암컷은 이제 자기 몸에 정액을 저장해 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 정액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예, 메커니즘은 이제 벌이랑 똑같죠. 그러니나 개미 이런 애들이 그렇습니다. 속은 못 속인다고. 그럼 이제 속. 하이 개그다. 예, 어쨌든 그 정액으로 이제 교미가 끝나서 저장해 놓은 모기는 드디어 영양 공급을 위해서 녹용도 없고 건강식품이 모기가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난자의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피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모기들 같은 경우는 어두워진 후에 피를 찾으러 나가게 되는데요. 모기가 흡혈할 동물을 찾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는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산화탄소라든가 젖산,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젖산을 가지고 탐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젖산? 그 운동하면 분비되는 거 아니에요? 네 땀 냄새. 그게 젖산이야? 네네. 근육이 이제 움직여서 피로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젖산이 많이 분비되고 쌓이면은 피로 물질이 생겨서 근육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피곤할 때도 모기에 잘 물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피곤함이 이제 정신적인 피곤함이면 안 되고 이제 육체적인 운동해갖고 피곤함. 생기는 젖산이 쌓였을 때는 그리고 그게 이제 피부로 소량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감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모기의 더듬이에 달린 어떤 감지기가 이런 물질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물리려면 숨 안 쉬고 운동 안 하면 되겠네. 쉽네. 해결. 아니 운동 빨리 씻으면 되잖아 샤워를. 숨 안 쉬면서 신체 활동을 최하로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이불 밖은 안전하군요. 위험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관 속에 들어가십시오. 안 물리고 좋네. 그러네. 딱이다. 대체적으로 개그가 되게 극단적이야. 이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겹눈 구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낫눈들이 무수하게 많은 상들을 형성해서 움직임을 탐지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그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는데 조그만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겹눈. 예. 그래서 겹눈 구조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서워, 수백 겹눈. 개의 그 CCTV가 잔뜩 붙어 있는 그런 감지 센터 같은 게 중앙에 있어서 이 낫눈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잔뜩 배치돼 있어가지고 무수히 다른 상이 맺혀 있는데 거기서 작은 움직임만 발생해도 모기가 저기 누가 있네요 하고 탐지할 있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이제 잘 보이지는 않죠. 작으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기가 있다고 해서 막 팔을 휘두르거나 이런 거는 이제 모기 입장에서는 땡큐죠. 저기 뭐가 있구나. 네, 바로 어디 알 수 있는지 있으니까. 잘 지금 약간 냄새로 겨우겨우 알고 있는데 뭐가 휙휙 움직이면은 저기 계시네 하고 날아가는 거죠. 웰컴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역시 관에 들어가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관 밖은 위험해로. 네, 숨도 안 쉬고. 운동도 안 하고. 네, 운동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자, 모기는 부드럽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매우. 그래서 이게 맞아.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가벼운 애가 세게 내려앉는 것도 이상해. 파리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으면 뭔가 근지럽잖아요. 무겁잖아요, 파리는. 징그러워. 근데 모기는 아주 부드럽게 싹
가뿐하게 내려앉을 수 있고요. 이제 모기가 이불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최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네. 냄새가 나고 이상한 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최 사장 지금 오른쪽 어깨에 딱 내려앉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럼 이제 이 어깨에 얹었으면은 이 피부를 탐지를 해요. 얘가 이걸 뚫을 수 있는 건지 이게 피부인지 막 이렇게 막 침으로 예, 모기 주둥이로 쿡쿡쿡쿡 약 20번 정도 탐지를 한번 해봅니다. 아, 얘들도 그렇게 했구나. 이게 뭔가 싶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엉덩이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투복인지 하이반지. 그러니까. 예, 그런 탐지를 한 후에 암컷 모기의 주둥이는 외과 의사가 원격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기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이 있는데 얘가 절단용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일단 절단을 합니다. 쥐익 하고 찢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기의 침 돌기를 삽입해서 혈관을 막 찾아봅니다. 실력 없는 간호사가 찔러보듯이 혈관 찾을 때처럼. 그렇죠. 예. 어디 있나 나올 때쯤 됐는데. 그래서 그 혈관을 막 이렇게 쿡쿡쿡 찾아보면서요. 처음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뺐다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꽂아보고 또 안 되면 다시 한번 꽂아보고 이런 식으로 뺐다 꽂았다를 여러 번 그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항응고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 과정을 이제 최 사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뭐라고요? 그때 동영상을 본 적 있었거든. 그 모기가 사람의 피부 속으로 이제 그걸 뭐라 피부 속이요? 피부 속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사입했을 경우에 네. 나는 그 주둥이가 바늘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 단단해가지고 꽂았다 뺐다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모기한테 있어서는 코끼리 코랑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끼리 코인 거야. 자기 생각났다. 부드러운 거야. 하지마 그거. 피부에 그걸 꽂은 다음에 계속 후벼요. 그러면서 찾아 그 끝으로.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번보다 네. 좀 덜 더럽게 말씀하셨네요. 지난번에 손가락이 코를 후비는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했었는데 코끼리 코랑 비슷한 것 같아. 마치 코를 후비듯 손가락으로. 그렇죠. 예, 피부 조직 속에 이제 주둥이를 꽂아놓고 막 이렇게 깐적깐적.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뭐 팔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피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혹시 그 찔리는 순간에 아픈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보면 따끔하거든요. 예? 진짜로? 모기 앉아가지고 이게 딱 꽂는 순간에 따끔해요. 따끔해서 딱 보면은 거기 모기가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너무 하이예민인데 그거 어떻게 감각을 지각하지? 이거 모를 때도 있는데 네. 이제 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보면 거기 꽂는 게 보이는데 그때 이제 팍 쳐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자기가 이전 사람이든 이전 동물이든 먹어놓은 피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콱 눌러 죽인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다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주고 오히려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걔가 빨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만큼 먹고 날아가면 그때 이제 응징해라. 네, 어쨌든 이 돌기를 이렇게 여러 번 각도를 바꿔가면서 꽂은 다음에 이제 혈관을 드디어 찾게 되면 그 혈관에 또 흠을 내서 그 흠을 낼 때 아마 깜짝 놀라셨나 봐요. 독실님께서. 피부를 뚫을 땐 따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흠을 내서 피가 나오게 하면 그 피를 갖다가 쭉쭉쭉 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90초 동안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3배 해당하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다 빨고 난 모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그럼요. 예. 배가 빨간색으로 되고 무거워서 높이 못 가서 그렇죠. 그 천장에 못 붙고 옆에 붙어 있죠. 그렇죠. 침대 옆쪽. 예.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고 자기 몸무게의 뭐 2~3배를 빠는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약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200kg를 빠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네. 예. 200~300kg를. 200kg. 그게 뭐야? 예. 배가 빵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좀 빨고 오셨나 본데. 언제나 빨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장난 아니에요. 배가 그냥 벽면에 붙어서 100%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돼요. 게다가 이제 거하게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죠. 그렇죠. 소화시키고 싸야죠. 네, 먹고 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흡혈한 피에서 그 수분을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줌을 쌉니다. 건더기만 남기고. 뭐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피를 다 빤 다음에 모기 항문에서 약간 연분홍빛 물방울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혈장 성분을 빼버리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액기스만 남기고. 그래서 오줌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약 45분 동안 이 피를 소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45분이 지나면 이제 피가 다 액체가 빠져나가고 가벼운 고형물만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뱃속에 그렇죠. 녹용 가루만 남은 거죠. 그래서 가루만 딱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일까? 그 뭐가? 어떤 그 모기의 내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도 화장실 가면 시원하지 않냐? 바로 그 느낌이군요. 예. 그것도 자기는 노동일 수도 있죠. 일단 빨아내서 배 터지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기분이 좋을까? 물을 걸러내야 되잖아. 뭐 그냥 노동. 오줌 쌀 때? 아니 잔뜩 먹었을 때.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욕망이 발생하니까 그걸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닐 것 오줌 같아요. 싸고 나면 부르르 떨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날기 힘들잖아요. 그거 본인이 못 느낄까요? 이렇게 날개짓을 할 때 얘가 한 번 알을 낳죠. 임신을 여러 번 하는 건 아니라고. 임신은 여러 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식으로 피를 이제 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빨았어. 그냥 엄청나게 빨아서 어떤 신체 구조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겠죠. 네. 거기가 열리면서 이제 최대한 막 했더니 나는 잘 안 날아져.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벽에 앉아가지고 아우 힘들어 죽겠나 하면서 걸러내는 과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쾌감이 부여돼 있을 것 나도 그럴 같은데요. 것 같은데. 쾌감이 없으면 어떤 피를 빨아야겠다 아니면 그 지금 몸이 부풀어가지고 무게가 늘어난 다음에 느끼는 그 어떤 힘든 감정은 피를 많이 흡혈한 다음에 느끼는 피로감인 거지 피를 당시 흡혈할 때는 쾌감이 없이는 그치. 흡혈하려는 동력 콜라를 추구 먹거나.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의무라는 거는 어떤 지적 생물만 갖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맥주 마시듯이 네네. 벌컥벌컥 그렇지. 마시면서 좋다 좋다. 하고 아니 그 취한다. 나가 보는데 무겁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의 그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나오는 그 쾌감이 인간이 느끼는 거죠. 아 좋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랑 다를 것 같아. 그럴 것 그럼요. 같은데.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거는 네네. 나중에 모기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줌 싸고 계신 모기를 목격하시면 인터뷰.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몸을 부르르 떠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신할 때 네. 모성애가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이쁘긴 한데 임신 그 자체는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태아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는 거죠. 영양적으로. 물론 엄마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거를 출산을 하면서 밀어내는 게 출산이 되는 과정인 건데 이런 거를 물론 의무감에서 하진 않죠.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는데 네. 그 쾌감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지. 그거는 아니요. 우리가 지적인 생명체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가 힘들 거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그걸 의무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예. 만약에 임신을 하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만 따라가겠지. 그렇지 않겠나? 네네. 오늘도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기가 오줌 쌀 때 쾌감을 느끼는가? 피를 빨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저도 이거는 생각 전혀 해본 적 없는데 곤충이 됐던 아주 미세한 생물이 됐던 네. 그 인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어떤 활동을 할 때 쾌감에 대한 추동력이 없으면 내적 세계는 있을 테니까. 행동 있겠지. 자체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인간도 생식 활동에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고통은 후차적인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기도 있을 김도희님이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시네요. 네, 모기의 생태계에 대해서. 그 쾌감이라는 한 게 번도 생각 안 해봐서. 동일할까? 근데 우리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르긴 그냥 단지 한데, 둔탁한 수준이 아니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왠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빨고 싶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배불러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모르겠어. 사실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장면 지금 이 토론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말년 화백의 유명한 그 만화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떤 거요? 그만해 이 미친놈들아. 예, 알겠습니다. 모기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비행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모기를 잡으려고 하시다가 보면 뭔가 분명히 내 눈앞에서 돌아다니는 걸 내가 방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없어져요. 어느 순간 없어지죠. 자연 발생했다가 없어졌다 하죠.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해.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모기가 어떤 양자 이동을 하는 거 아닌가. 잠깐 파동이 됐다가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텔레포트 광자와 부딪히면서 동일한 순간에 A 지점과 B 지점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예. 하지만 뭐 그런 이상한 합리적이다. 능력, 예,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워낙 우리한테 이제 내 팔에 앉아서 물기 위해서 피를 빨기 위해서 앉는 순간에 모기의 파동 함수가 붕괴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나타나는 거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모기. 진짜 미친 애들 그 같아요. 다음부터는 일단 붕괴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벽에 앉을 때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아 그게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 파동 함수가 붕괴됐기 때문이었어. 그렇구만.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일단 모기는 굉장히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방향 전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360도로 급회전을 한다거나 위로 확 올라간다거나 이런 비행 능력 자체로는 굉장히 탑 클래스급의 곤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자꾸 그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짜증나. 잡으려고 하는데 없어지는 거야. 진짜 제가 그 모기를 예전에 봤을 때는 느낌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막 선의 비행을 하면서 막 360도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느낌에는 자기가 너무 가벼우니까 공기의 흐름을 도저히 뭐 자기가 맞추질 못하고 떠밀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마구처럼 막 이렇게. 근데 도저히 뭐 못하니까. 근데 그러긴 너무 방향성이 의도적인데. 아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떠밀려오진 않잖아요. 방향성은 그렇네. 있죠. 방향성은 있는데 얘가 진짜 여기서 고개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뭐 5cm 옆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도는 아니었던 거죠. 허우적거리는 막 멀리 나가고 이런. 후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얘는 굉장히 그렇죠. 고난이도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가 좀 약한 편이에요. 날개 근육이. 그래서 지구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오래 날질 못하고 조금만 날다가 보면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와의 전투할 때는 무조건 오래 끌면 이깁니다. 인간이 또 지구력이 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 소리가 안 들린다 싶으면 100% 어딘가에 쉬고 있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선풍기를 켜놓는 방법이 있어요. 모기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모기 날개가 워낙 약하니까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요 항상. 예. 실제로 다리 쪽에다가 그러니까 약한 모기 입장에서는 일종의 역장 같은 게 쫙 펼쳐지는 거야. 그 지역에. ATP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가면 바로 휩쓸려서 라 하면서 이제 뭐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선풍기 바람만 이용해도 접근 거부 지역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이 이제 DC 모터가 들어간 선풍기가 있어요. DC 모터? 네, DC 모터가 들어간 거. 디스카운트요? 그 직류 모터가 직류 들어간 게 모터. 있어요. AC 모터는 이제 교류 모터인데 교류 모터 들어간 AC 선풍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풍기예요. 1단도 굉장히 빠른 1단 자체도 우 하면서 돌기 시작하고 파워풀한 거. 교류 모터. 가격도 이제 저렴한 경우에는 뭐 10,000원대부터 2, 3만 원까지 2, 3만 원 넘고 뭐 7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AC라면 요즘 나오는 DC 모터 DC 선풍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기본 가격이 최소한 6만 원,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비싸네요 선풍기인데. 근데 그거는 1, 2단을 하면요 정말 무서운 모드로 돌아요. 얘가 무서운 1단으로 모드? 하면 도는 게 보여요. 날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느리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자연바람 같이 살랑살랑한 바람을 하거든요. 그래요? 보통 이제 애기들 있는 집에서 애기들한테 1단도 너무 세니까 풍압이 높으니까 약한 선풍기를 위해서 그걸 산대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그걸 하나 샀었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 선풍기가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충동 구매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틀어보고 깜짝 놀랐어. 소리가 안 나는 건 좋은데 소리가 안 나는 만큼 바람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항상 전 틀어놓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기한테 안 물렸다고 했는데 한 2단 정도로 해서 다리 쪽으로 하면은 춥지는 않아요. 일반 선풍기는 1단만 해도 춥잖아요. 자다 보면. 네, 2단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춥지는 않은데 모기는 충분히 쫓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선풍기는 좀 비싸지만 하나 사시면 모기한테 안 물린다. 계속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풍기가 세서 문제인 건데 아주 약한 바람 그리고 아주 약한 그 무서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약한 무서움이래. 이게 직류랑 교류의 차이 때문에 컨트롤이 정교하게 가능한 게 이제 DC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요즘엔 선풍기가 너무 비싼 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걸 비싸게 팔고 있나 싶었거든요. 네, 느리게 이해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선풍기 없는데. 나도 없어. 에어컨만 드시나요? 네네 에어컨만. 난 에어컨도 없는데 죽겠다. 어디 사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사막에 사는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 모기가 없는. 지금까지 이제 모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 시간은 인간이 모기와 어떻게 사투를 벌여왔는가. 모기 전쟁. 이 책의 한 챕터 이름이에요. 모기 전쟁. 모기 전쟁. 예, 뭐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모기와 사투를 벌여온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끔찍하고 무서운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모기 전쟁 참가한 적 있었는데. 그래요? 네. 초딩 때. 어떻게 참가했어요? 집에 정기적으로 그 마을에. 마을? 네네. 마을에 살았습니까? 네. 세상에. 어디 산 거예요? 마을에 살았는데 막 오시잖아요, 소독차. 그러면 그 소독차. 네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랑 용감하게 따라 나섰는데. 그렇죠. 온몸에 소독하면서. 모기를 잡기 위해서. 네네. 그거 많이 하면은 용감했었어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개인 아픔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때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이게 다 모기 그죠? 때문이다. 어쨌든 그 인간을 가장 괴롭힌 모기로 인한 질병 역시 말라리아죠.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장 유명했던 게 로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인근에 이제 깜파냐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넓은 전원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부터 말라리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 거의 19세기 말까지 이게 창궐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로마인들이 이제 팔라티노라는 언덕에 열병의 신을 기리는 신전까지 세워서 기도를 올렸을 정도로 심하게 매년 여름마다 거의 치명적인 말라리아가 돌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로마의 출생률이라든가 평균 수명이 주변 지역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였고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 말기에 가면 그 로마 시민들이 부족해서 이제 로마 군단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용병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게르만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게 어쩌면 말라리아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뭐 직접적으로 말라리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로마의 쇠퇴가 천천히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말기에 가면 뭐 서고트족, 동고트족, 뭐 훈족, 반달족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로마 근처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라리아는 이제 유럽에서 계속 유행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말라리아가 서양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제 이 서양 애들이 식민지 진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했을 때죠. 그 열대 지역에서 훨씬 더 심하게 모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819년에서 1836년에 시에라리온에 파병되었던 영국군이 절반이 말라리아 죽어가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죽었구나, 실제로.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 완벽하게 정착하는데 거의 1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이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병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이건 흑인들은 잘 안 걸리는데 왜냐면 흑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나 면역이 있었거든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백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흑인들한테 오는갑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숙소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초기에서부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어졌던 건데 나중에 가면 그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백인과 흑인 거주구역 자체를 분리해버리는. 분리 정책. 예. 아파르테이트. 그런 어떤 인종 분리 정책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보건적인 거. 그렇죠. 그렇게 작용했겠다, 실제로. 그죠?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황열병 같은 경우도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황열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1650년경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이 다 식민지화되고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그 식민지로 많이 팔려가게 되거든요. 식민지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서 노예들이 많이 팔려가게 됐는데 이때 그 배를 타고 모기들도 같이 아메리카 쪽으로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은 그래도 어린 시절 좀 많이 면역을 길러놨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주해온 백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초기 정착지였던 뭐 카리브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647년에 한 해 동안에 한 6천 명이 죽어나가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수천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 백인들이 거기 지역을 아예 버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남부 지역, 뉴올리언스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으로 정책했지만 여기까지 황열병이 쫓아가죠. 그래서 1793년에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거의 최악의 황열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그때는 수도가 필라델피아였구나. 예. 그래서 8월 초에 한 아이가 황열병에 걸려서 검은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한 2주 만에 온 도시에 다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0명 이상씩 죽었을 때도 있었고요. 이게 끔찍했겠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시골로 도망갔고 또 인근 도시에서는 민병대들을 세워서 필라델피아에서 온 피난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좀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재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질병 하나로 도시가 다 초토화되고 막 피난민들의 행렬이 있는데 군대가 막 막아서고 이런 예, 그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예,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이게 진정이 되었고 5만 5천 명의 주민 가운데 약 5,500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10분의 1 정도가. 예. 1800년대에도 계속해서 황열병이 유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모기가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계속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853년에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9,000명이 죽었고 미시시피 밸리에서 11,000명이 사망했다. 또 1878년에는 멤피스 주에 있는 주민 33,000명 가운데 약 5,000명이 또 황열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시체가 부패해서 막 관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막 부패하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연출됐고 이때 당시만 해도 뭐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곳곳에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예, 보통 이제 공기로 전파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불을 질러서 공기를 정화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밖에 대책을 못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황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예선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흑인들이 이거 퍼뜨린 질병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흑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미국에 퍼뜨린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식이 미국 남부지방 사람들의 인종차별주의를 강화시키기도 해요. 황열병이 크게 발생하고 나면 그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 KKK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얀 보자기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흑인들이 이동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잡아갖고 족치고. 불효. 예. 근데 이게 어쩌면 이 그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일 수도 있었던 거죠.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 자기들이 잡아가지고는. 예. 그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의 병원체가 모기라는 사실은 거의 1900년대가 다 와서야 밝혀집니다. 그 전에는 이제 더러운 공기, 악취, 심지어는 나태와 부도덕이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예,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드디어 그 병원의 원인을 세균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900년이 지나서 아니 아직은 1800년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고성능 광학 현미경이 이제 1820년대 발명이 돼서 루돌프 피르호라는 학자가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를 최초로 관측을 해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라든가 뭐 로버트 코흐 같은 이제 신진 학자들이 드디어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이론들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70년대에 최초로 영국인 의사 패트릭 맨슨이라는 사람이 대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상충이라는 좀 끔찍한 기생충이 있어요. 사상충. 예, 얘네가 이제 상피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다리 같은 데 걸리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막 끔찍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끔찍한 질병인데 이 사상충이 모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모기를 해부했는데 그 병원균이 모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지금 최 사장님이. 사상충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끔찍하죠? 징그러워. 보기 싫다. 그래서 이 1800년대 후반에는 그 특히 이제 과학계, 의학계나 생명과학계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병원균을 찾는 그 경쟁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국가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어떤 분야가 그렇죠. 열린 거구나. 예, 학자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빨리 누가 먼저 남극에 도달하느냐, 혹은 히말라야를 정복하느냐,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딱 그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학 현미경도 찾아내겠다. 그렇죠. 네. 질병의 원인도 뭔지 알겠다. 막 찾는 거죠. 참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사람을 괴롭혔던 거 병원군을 빨리 찾아야지 이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말라리아는 1880년에 프랑스 군의관인 샤를 라브랑이라는 사람이 처음 찾아냅니다.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걸로 노벨상까지 타죠.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 의사인 로널드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노벨상을 탑니다. 1897년에 처음으로 모기를 해부한 결과 그 모기 뱃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말라리아 원충을. 어떻게 해부했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로널드 로스 역시 1902년에 노벨상을 타죠. 그래서 황열병이라든가 댕기열 같은 경우도 거의 20세기 초반이 와서야 모기가 주된 감염원이라는 사람이 처음 밝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쁜 공기가 매개라고 했던 것이 드디어 원인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렇게 병원균이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이제 인간이 모기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의 20세기가 다 돼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라고. 예, 파나마 운하. 원래 이제 수에즈 운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네. 홍해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네. 예, 수에즈 운하가 유명했는데 그 수에즈 운하의 힌트를 얻어서 아메리카 대륙,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할 수 있는 운하를 하나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페르디난드 드 레셉스. 뭐 지금으로 치면 빌 게이츠, 뭐 조지 소로스 이런 급의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나마 운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권까지 다 따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8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파나마 운하 공사를 망친 게 사실은 모기들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와 황열병으로 인해서 인부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망률이 1,000명당 176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7%. 5분의 1? 5분의 1 수준이죠. 예, 그래서 1881년부터 약 1889년까지 약 2만 명 이상에서 거의 3만 명 가까운 인부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었겠다. 절대 안 가죠. 예. 누가 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17%가 가면 5명 중에 1명이 죽는다고 하면 그렇죠. 안 가죠. 예. 억만금이면 뭐 한 번.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사업가 드 레셉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원래. 근데 84세의 나이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이제 사망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총 30억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드 레셉스의 아들이 감옥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운하의 건설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프랑스의 위대한 건축가 에펠이었다 그래요. 에펠. 에펠탑의 그 에펠탑. 에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에펠타워의 에펠인데요. 그 사람 역시 책임을 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을 정도로 끔찍한 참사로 끝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의 공사가 재개되는 게 1904년이에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황열병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이 책임자가 미 육군 소령이었던 윌리엄 고거스라는 군의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쿠바에서 이미 한번 모기 퇴치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모기 퇴치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대로 때려잡는다. 그렇죠. 네, 웅덩이를 없앤다. 그렇죠. 웅덩이를 없애는 것, 즉 고인물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뭐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이 또 제일 잘하는 게 삽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파는 거죠. 물이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이지 않게끔. 예,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판다거나 아니면 고인 뭐 물병이나 뭐 이런 바가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 엎어버린다거나. 예, 또 한 가지 전략은 그 고인 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위에다가요. 그럼 장구벌레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름층이 덮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예, 죽이는 거죠. 유충들이 다 죽습니다. 모기도 죽이고 환경도 죽이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올리브유나 올리브유? 예, 올리브유요? 카놀라유를 뿌린다거나. 강에다가. 예, 기름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창문마다 드디어 방충망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작업 속도가 워낙 느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장교들이나 막 노동자들이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뻘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찌질하게 보일 수 있겠죠. 당시에 잘 몰랐을 예. 때는 왜 모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잡아야, 황열병이었나요? 예,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쓸데없이 이상한 그 타이어, 폐타이어 같은 데 있는 물을 막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예전에 그 뉴욕 시장인가요? 그 깨진 유리창 효과 때문에 그 유리창 깨지고 뭐 낙서한 거 지우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막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1906년에는 드디어 황열병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13년 경에는 사망률이 1000명당 6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예. 그래서 결국에 1914년에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했고요. 고거스라는 사람은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영국 왕한테 기사자기까지 수여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간의 그 모기 퇴치 전쟁이 성공한 거의 첫 번째는 아닌데요. 여러 번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큰 사례가 바로 이 파나마 운하 건설 사건이었고요. 이 퇴치 전략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메리카 대륙의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1938년에 브라질에서 약 10만 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14,000명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긴급 말라리아 퇴치 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무려 4,000명의 인력을 대모기 전쟁 수행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록펠러 재단에서 모기 퇴치 운동을 이끌고 있던 프레드 소퍼라는 이제 분이 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대모기 전쟁 역사에서 기록이 남을 만한 분이세요. 소퍼? 예, 프레드 소퍼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브라질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모기 퇴치 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고인물 없애는 전략, 폐타이 없애고, 예, 폐타이 없애고 뭐 기름 뿌리고, 기름 뿌린다거나 살충제를 설파하고 방충만 하고 그리고 그 브라질 전 지역에서 이동하는 차, 선박 이런 걸 다 일일이 검역을 하면서 모기 살충제를 계속 뿌렸던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브라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모기, 학질 모기를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프레드 소포의 승리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구한 영웅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예. 미국 놈들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영웅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거.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말라리아가 확산되는 걸 막아냈다. 예, 그런 거고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한 건 거의 최초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대모기 전투 무기가 개발이 돼요. DDT라고 혹시 아십니까? DDT. 예, 이게 1943년에 사실 이것도 소퍼라는 프레드 소퍼의 연구팀이 개발한 무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연히 개발하긴 했는데 정식 명칭은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콜로로에탄 DD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중에 개발이 됐고요. 나폴리나 오키나와 같은데 굉장히 대량으로 살포가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도 미군이나 뭐 연합군 또 독일군 역시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메가더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 전쟁 하고 있는데 자기 병사들의 한 3분의 1이 지금 말라리아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태평양 전쟁.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골칫덩어리였는데요. 이 DDT가 드디어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죠. DDT는 장점이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몇 개월 동안 지속하기도 합니다. 한번 뿌려놓으면. 예.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가면은 이제 미국이 이 DD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이제 자기 과학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DDT가 역시 미국의 발명품이었거든요. 소련한테 보여주는 거지. 예, 우린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이 DDT를 기반으로 모기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나 케네디 대통령이 모기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195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뭐 몇 톤 단위의 DDT가 전 세계로 막 뿌려집니다. 뭐 대만, 자메이카, 스리랑카 이런 데로 막 뿌려지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모기가 박멸이 안 되죠. 그래요. 예. 원래는 이제 모기를 완전 근본적으로 박멸하겠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DDT 때문에. 근데 1960년대 후반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DDT 내성을 지진 모기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1969년 스리랑카에는 말라리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50만 명이 죽었다. 예,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DDT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게 뭐 논란이 조금은 있어요, 아직도. DDT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
아, 그래요? 라는 이제 반대 주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962년에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침묵의 봄? 네. 들어보시지 않았냐? 제목만? 네, 항상 추천 도서에 나오는. 그렇죠. 네. 제목만 알고 있는 어떤 네. 고전.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네. 그게 고전의 정의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아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DDT 안전성 문제, 이거 유해성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1972년에는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DDT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DDT 사용이 금지되면서 모기 퇴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말라리아 분포가 별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뉴기니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남미 지역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말라리아에 인해서 수억 명의 인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매년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말라리아에 감염되고요. 아, 그래요? 12초마다 한 명씩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위험한 게 바로 우리의 모기다. 그렇구만. 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전혀 없습니까? 모기의 좋은 점? 예.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는 신께서 우리에게 보낸 징벌이기 때문에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생태계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나쁘지만 그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 보면은 인간 개체수 조정해준 역할을 하지 않아요? 크게? 엄청난 결함인데요. 얘네 때문에, 네. 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극 쪽에 캐나다 북부 러시아에서 이제 모기가 엄청나게 그 생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지역의 어떤 새의 먹이, 철새의 먹이가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뭐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잡지를 포함해서 모기만큼은 완전히 멸절을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냥 뭐 무는 거 귀찮고 간지럽고 소리 잉 신경 쓰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이런 말라리아든가 각종 질병들을 옮기 때 일단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피에다가 다른 또 피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개체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서 득보다 그 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갖고 다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흐름이 있어요. 모기 박멸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모기까지도 개발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모기는 뭐냐면 수컷인데 그 수컷의 모기가 생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뭡니까 수정이 안 되는 정액을 만들어내는 모기들이에요. 그 불임으로 만드는 거죠. 네, 불임 내가 모기들인 고자라니. 거죠. 내가 고자라니. 불임 모기를 만들어서 뭐 그 더 이상 모기가 번성을 못하게. 암컷은 이제 된 줄 알고 그쵸. 제대로 된 줄 알고 알을 낳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스탑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모기까지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다 실패했죠.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냐? 그게 어떻게 정말 불필요한 어떤 생명체. 그러니까 이게 모기 사슬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모기가 없어지게 되면 모기를 잡아먹는 아까 말한 철새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잠자리 요즘에 이제 도심에서 잠자리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 좀 숲풀이 있는 경우에는 잠자리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좀 징그럽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숲풀에서. 맞아. 걔들이 또 뭘 먹냐면 성체 잠자리 하나가 거의 모기를 수십 마리를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기가 없어지면 잠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잠자리가 줄어들면 잠자리가 모기뿐만 아니라 잡아먹는 다른 애벌레들이 살아남을 거고, 그럼 그 애벌레들이 더 다른 뭐 곤충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쇄 효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먹이 사슬의 중간에 하나가 끊기게 되면 앞뒤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에 개체는 너무 늘어나고 뒤에 개체는 멸종을 한다든가. 근데 보통은 먹이 사슬이 아니고 먹이 피라미드, 먹이 그물이에요. 그렇지. 잠자리가 얘만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 질병들을 많이 옮기기 때문에 얘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너무 커다란 교란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뭐 모기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천연두를 박멸한 것처럼 하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떤 신의 뜻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신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자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그 생식 능력을 없앤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풀었어요. 그럼 이제 암컷들이 걔네들이랑 교미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피도 빨고 이렇게 하는데 대가 끊기는 게
끈끈이 효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연변이들이 나타나갖고 수컷 모기 중에서 이제 불임인 상태를 걸러낼 수 있는 애들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에이즈와의 싸움을 보면 역사적으로 에이즈를 지금 거의 퇴치에 가깝게 이제 뭐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 가지 정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를 피해가는 애들이 바로 나타났던 거예요. 돌연변이들이. 그래서 지금 뭐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두세 그렇죠. 가지 혹은 세네 가지를 섞어서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생식 능력 없는 수컷 모기만 푸는 거는 금방 그렇죠. 다른 애가 나타날 것 같아요. 모기도 뭐 원래 DDT만으로도 박멸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네. 금방 또 내성 가진 게 그렇죠. 튀어나거든요. 내성애들이 생겨나죠. 네. 그래서 두세 가지, 세네 가지를 섞어줘야지만 정말로 없애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끔찍한 모기를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고인물을 없애는 겁니다. 네. 이게 집 근처라든가 이제 주택가라든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 물이 좀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바가지 같은 게 버려져 있다거나 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 굉장히 많은 게 폐타이어에 많이 산대요. 맞아요. 네. 예, 타이어가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렇죠. 비 한 번 오고 나면 거의 100% 고이거든요. 거기 자연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고인물이 있다거나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게 있으면은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예, 아니면은 이제 올리브유 같은 거 들고 다니시다가 뿌리시면 됩니다. 조금씩. 예. 우리는 비싸다니까 너무. 고가 너무 그냥 휘발유를 뿌리는 휘발유는 좀 너무하지 않나? 예, 친환경을 위해서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듣는 분들이 약간 농담이랑 진담을 구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인물이 주변에 보이면 예, 없애거나 뭐 살충제나 기름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천적들이 있어요. 모기의 천적. 가장 유명한 천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네. 예, 그 잠자리가 사실 그 동급 레벨 때 곤충 중에서는 짱이죠. 최강자거든요. 예, 비행 능력이나 어떤 그 압도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게 그렇네. 엄청 거의 크네. 공룡 수준이죠. 날개짓도 그렇고 비행 능력 자체는 모기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공중에 서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네. 공주에 서 있구나. 그렇다. 네, 가만히 서 있어. 어깨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야, 곤충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깨 무섭겠다. 괴물입니다. 괴물. 헬리콥터.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F킬러나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것도 사실 환경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써 있는 거 보면 반드시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하고 요즘 뭐죠 향기 나는 것도 막 만들었죠. 맞아요. 유칼립투스 향만 했잖아요. 근데 용기 써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뿌린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하고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보통은 딱 꽉꽉 막아 놓으시고 거기 막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이 하시잖아요.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환기를 충분히 하라고.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기도 한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황약품은 그냥 좀 들어가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좀 주의하시고 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계피가 있어요. 계피. 이거는 계피.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계피. 그러니까 심지어 시나몬. 수정과만 한 잔 마셔도 모기가 싫어한다. 정말? 수정과 라는 좋아하는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계피가루 같은 거는 확실히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뿌리는 네. 거.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피가루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친구도 없어지겠네. 모기가 오면 조금씩 뿌려주고 없어져라. 그래도 수정과 냄새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선풍기나 청소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소기요? 진공 청소기. 진공 청소기를 모기 근처에다가 싹 대주시면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야, 근 생각 못했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기가 날개가 약하다니까요. 예. 공중에다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군요. 그렇죠. 오호. 아니면 신기하구만. 선풍기를 틀어서 광역 역장을 탁 펼쳐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는 그 모기를 향해서 진공 청소기를 이렇게 대주시면 신기한데. 예, 모기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홀. 블랙홀 수준이 되죠. 저항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상의 지평선이 안쪽으로. 펼쳐지는 거죠. 모기 퇴치 앱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선풍적이었어요. 예, 옛날에 이게 초반에.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원리는 이거예요. 그 모기 특정 주파수를 자꾸 반복 재생해서 모기가 못 오게 막겠다.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를 뭐 그게 다른 암컷이랬나 수컷이랬나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오디오 쪽에 관심은 별로 없지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주파거든요. 네. 그 사람 귀로 좀 들리랑 말랑하기도 하는. 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가 얼마나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귀로 들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한 18kHz 정도를 재생을 시킨다. 우리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줄어드니까 속상하게도 아마 저희는 16 이상은 거의 못 들을 거예요. 아, 그래요? 18kHz를 재생을 시켰더니 들려 내 귀에. 그래서 나 들리는구나 아직 귀가 건강하구나 싶은데 알고 보니 그 스피커가 18kHz를 제대로 재생을 못 시키니까 이제 간섭을 일으키면서 12kHz 이 정도가 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주파수를 재생할 수 있느냐도 좀 의문이에요. 그 휴대폰에 있는 조그만 스피커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에 있는 스피커로 가능하다면 네. 우리 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특정 주파수를 우리 입으로 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그 날개 소리고. 덕질링 거 녹음해 가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녹음 떠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의 모기가 개발되고 있어요. 최첨단 과학의 모든 어떤 노하우가 집약된 전기파리채. 전기파리채보다 한 단계 위인 모기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전기파리채만 해도 그 쾌감이 장난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쾌감은 장난 아니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위험하죠. 근데 이거는 모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레이저로 살상하는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데스스타. 데스스타. 야, 이름 간지. 그래서 어떤 덕후가 만들었는지 뻔히 느껴진다. 저도 그냥 RP야. 신문 뉴스로만 본 거긴 한데 실제로 개발 중인 무기라고 그래서 그 특정 모기의 움직임이나 주파수를 감지를 해서 그 지역으로 그 레이저를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뿅 하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를 태워 죽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최첨단 이런 무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무기는 일단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꼭 살 것 같아요. 예. 장난감. 그리고 모기가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산 다음에 설치해놓고. 저는 제 모기 좀 어깨에다가 와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괜찮다. 항상 달고 다니면서 모기 감지하면은 뿅.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최종 궁극 병기가 개발 중이니까 개발이 빨리 되면 지르러 갑시다 같이. 곧 모기는 사라지겠군요. 예. 돈 모아야겠네. 그거 시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얘가 멋있죠? 그린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이제 레이저가 그린 물론 레이저? 파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굉장히 센 레이저 중에 하나 그린 레이저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 색깔은 좀 붉은색 네네.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 네. 그거로는 이제 목에 날개를 태워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군요. 안 된다고. 레이저 포인터로 잘 안 모기를 돼. 조준해서 사격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이저의 강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어려운데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레이저가 만에 하나 그러니까 오동작을 일으켜서 사람 눈의 망막에 딱 스쳐만 지나가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고글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네. 그렇군요. 안대를 하고 쓰고 자, 안대를 하고 가동시켜두면 되겠다. 오큘러스 리프트를 끼고 다니던가. 그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하지만 돈도 없고 이거저거 다 귀찮다 하는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기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네. 끝입니다 그냥. 친환경 궁극의 그 모기 퇴치 방법은 사실은 모기장이죠. 그럼 실제로 연구자들도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 모기장을 쳐라. 그렇습니다. 요즘 뭐 휴대용도 있더라고요. 모기장 같은 경우는. 던지면 팍 펴지는 거예요? 던지면 텐트처럼 착 펴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출근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낮에는 모기가 별로 없지 않나요? 자기 전에가 좀 그렇죠.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기장이 짱이다 사실은. 아침에 눈 떴더니 모기장 안에 나와 모기가 함께 있는 거죠. 아니면 모기장 벽에 딱 붙어서 자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옷도 뚫는데 모기장 바깥에도 모기가 우리를 뚫을 수 있거든요. 뚫고 들어와 모기장도 타이거 모기가. 여유 있게 크게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모기장을 이렇게 몸에 둘러싸고 안 물리겠지? 완전 바보겠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좀 있으면 사실 요즘은 에어컨을 켜고 나면 모기장을 해도 안 더운데 이제 에어컨이 없는 경우엔 모기장만 있어도 공기 순환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좀 덥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모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불 밖은 위험해. 가장 현실적으로 이불 밖은 위험해와 잘 맞는 주제가 아니었는가. 이불 속은 안전해 딱 맞네요. 그렇죠. 이거 정말 이불 속은 안전해. 더울 수는 있겠지만 모기로부터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모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들었어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 우리 역사적인 것도 보고 퇴치 방법이나 어떻게 모기가 일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보건편이랑 기생충 제국 같이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 홍보. 빨대 대기.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 10초씩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오늘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희가 오늘 2번씩 들었어요. 같은 내용을 2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2번 들어서 그런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우리가 막 질문하고 막 신기하고 막 허우적 됐었는데 2번째 들으니까 모기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나 역사적인 거나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잘 이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편 깡쌤이 해주는 다른 생물은 또 뭐가 될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었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 생각났어요. 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가 바로 바깥쪽에 이제 여름 때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릴 정도였고 메뚜기 풀벌레 소리 듣고 근데 지금 사는 아파트 혹은 요즘은 그런 걸 거의 듣기 힘들잖아요. 풀벌레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주기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역 업체에서 와갖고 다 해서 뭐 바퀴벌레도 요즘 거의 없어졌고 방역을 하는 것들이 아파트의 내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아마 네. 소독약도 뿌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알게 모르게 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여있는 물웅동이라든가 그냥 이 대야 다라이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비가 오면 거기 좀 이렇게 축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들으면서 모기가 인류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걸 좀 공감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우리가 2016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아는 되게 가까운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2년 이상을 살다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거기는 그러면 모기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 에어컨이 없는 건 당연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물론 에어컨이 있는 건물도 있겠죠. 근데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뚫려 있대요. 네. 창문은 물론 있겠지만 당연히 그냥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간이 뚫려 있어. 그러면 자는 데는 어떻게 모기는 어떻게 하면은 익숙해진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모기장은 다 있대요. 딱 그 얘기를 했어. 침대 모기장이 위에 쳐져 있고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고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뭔가 격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침실도 이제 뚫려 있어서 바람이 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근데 그런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평생을 살아갈 거기가 뭐 가난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기후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모기와 말라리아의 어떤 실질적인 위협을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적이라고 하셨던 어떤 그 깡쌤이 어떤 설명들이 좀 더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들으면 더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데서 사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여름에만 모기랑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색의 그 도시에서는 모기를 경험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덜해졌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기 편을 준비를 하고 2번 연속하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리액션이 살아있지 못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그 자연계의 그 신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신의 섭리 이런 걸 계속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테파노 네, 강. 스테파노 네. 강 스테파노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기 같은 곤충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동물인 건충인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위험한 지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아보시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방약도 먹고. 네. 네, 저도 오늘 재밌게 들었고 처음에 녹음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었는데 오늘 2번째 녹음하면서 들으니까 그 모기가 이제 저희 물 때 그냥 전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모기가 그 바늘 같은 자기 주둥이 꽂고서 피를 빤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표피를 얇게 벗겨내고 또 거기다가 대롱을 꽂아가지고 혈관을 찾고 그다음에 뭐 항응고 성분도 넣고 이러잖아요. 그럼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또 모기가 그냥 피 빨고 날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피를 빨아가지고 또 액체 성분은 버리고 자기 이제 필요한 것만 갖고 그것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휴식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어렸을 때는 일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조금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면 사람들이 했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아주 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즘도 그렇고 점점 모든 일이 참 하나하나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핏반다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말 이면에 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지 참 재밌었어요. 네. 또 오늘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친구들과 꼭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연 모기는 피를 빨면서 쾌감을 느낄 것인가? 좋은 토론거리. 저 그리고 맞아요. 아까 저희 동인이 항상 쾌감밖에 없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과학 쪽에서 말고 어떤 철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어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동인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나 쾌감이에요? 쾌감과 고통. 네. 그냥 고통은 고통을 피하게 피하고. 하고 쾌감은 하게 그러면 하고 그냥 추동 공사시키고. 동인을 전부 다 쾌감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해버리면야 뭐 쾌감이겠지. 근데 이제 내적세가 다르지 인간은 않을까. 뭐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쾌감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동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속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만의 미친놈들아 나가야 돼요. 지금 시간 너무 오버돼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99회까지 진행했고요. 네. 김도인 차례는 우리가 100회 특집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한테 위험한 게 뭔지 보여주시겠다. 진짜 빼준다고 했잖아요. 조용히 해. 준비하라고. 나 안 하는 줄 알았어. 24회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속상하다. 우리 100회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할지 알찬 걸로 준비해가지고 네. 100회 특집을 거대하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할지 정해졌나요, 근데 100회? 안 정해졌어. 빨리 정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